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라는 제안서를 올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들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가 65세를 노인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은 65세 정도면 모두가 지금 매우 젊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는 훨씬 더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듯 합니다. 뭐 그런 바로 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이루어지겠죠. 아마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포함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촉발이 될 거고요. 우리가 맞이할 변화라는 게 사실 좀 우리 삶과 제도 절반의 구조를 굉장히 폭넓은 것이라서 이 지역사회 통합 부분 하나만으로 모든 그 초고령 사회를 대응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아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가장 좀 위에 있는 부분, 돌봄 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통합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보이는 그림이 고령사회 진입 이후에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흐름입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5년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마도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이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국화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정책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에 이제 그 홍도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6개 자치구에서 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델부터 시작해서 선도 사업을 2년 동안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했죠. 그리고 임정부 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고 대상이 축소돼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내년이면 전국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어떤 개념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살던 곳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주로 문제가 있으면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시설에 입소한다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리고 또 가산까지 정리하고 때로는 가산을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추진되면서 이 살던 곳이란 말의 의미에는 그냥 살던 곳이 아니라 병원과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라는 말이 이제 같이 숨겨져 있고요. 이 지역 주도형 정책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병원과 시설 중심으로 설계가 되면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서비스라든가 표준화된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인력적으로 이제 수가책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주도형으로 정책이 설계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시설의 반대 개념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시설화를 지향하는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 혁신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탈시설화라는 것들을 좀 더 체감하지 못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에 가장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좀 탈시설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가족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기존과 다르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추진이 되면, 음, 이제 시설이나 병원에 이제 몸을 의탁했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성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칫 그 돌봄의 책임은 가족, 아니면 특히 여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크나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봄의 사회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겠죠. 이 돌봄의 사회화가 좀 포용적으로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돌봄의 시장화로 이제 가열되느냐, 이것도 사실 주인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중앙화, 즉 지역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 정의에서도 좀 설명이 돼 있듯이 그 지역 주도형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돌봄 서비스나 이제 사회 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책임과 권한이 이제 그 이전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사실 선도사업이라는 게 혼란 16개 자치구, 그 윤석열 정부의 12개 자치구 정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를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고령화, 초고령화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 정책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표를 좀 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조그만 그림은요, 이제 성공회대 김용석 교수가 이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침을 결정할 때쯤이죠. 같이 위원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모두가 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음, 의사는 의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해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제시가 된 겁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그렇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는 이 커뮤니티로 치면 뭐 공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체의 문제인지 음, 아니면 권한이양의 문제인지 이 세 개에 따라서 뭐 인더 커뮤니티, 뭐 바이더 커뮤니티, 위드더 커뮤니티 이런 걸로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케어라는 거는 뭐 돌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치료라든가 간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격도 바뀔 거고, 단계적 계획도 바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취지로 이 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연구자들도 이 표를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커뮤니티 케어의 다차원성이 이제 마치 개념 정의인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음, 그만큼 정책을 위반하는 전문가들도 이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혼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선도 사업이 시행되는 내내 지역마다 그 뭐 지역의 특성도 달랐겠지만 정책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서 좀 강조점이 서로 다 다른데 찍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좀 공통된 모습을 좀 보이기는 어려웠죠. 여튼 여러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는 뭐 1년, 2년에 걸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정책적으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림이라든가 가이드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인데요. 보통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뭐 서비스 이렇게 한 네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 네 개 분야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정책의 방향은 모든 걸 다 포괄해야 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당시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건강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 건강과 서비스 분야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른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정책의 위치를 이렇게 밝힌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역시 방문의료, 재가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뭐 치매 안심센터, 케어 안심주택, 뭐 종합재가센터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재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널리 알리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비전 체계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당시만 해도 초고령 사회가 2026년으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벌써 2024년 12월 23일자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1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까지, 즉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을 해서 2026년이 되면 전국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튼 뭐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시기적으로는 똑같이 2026년에 조국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러면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 서비스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할까? 탈시설을 해야 된다면 시설에서 나온 주민들이 집에서 살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서비스가 많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분절된 서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까? 즉, 통합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것도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새로운 돌봄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던데 그런 건 어떤 시기가 될까? 이런 것도 다양한 주체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과거와 같이 그냥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계획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정책이니까 이런 새로운 이름도 만들어지고 국정과제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어떻게든 이 새로운 정책에 도움하고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그 공론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거 그대로 개념 정의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개념 정의고,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제공했던 그 여러 가지 개념도 중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개념도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현실화가 된다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지역의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케어 안내 창구에서 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주민 건강센터를 들리거나 필요하면 요양시설에 가거나 종합재가센터에 가거나 텃밭도에 누리고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만약에 필요한 음, 사람에게는 케어 안심주택도 제공해야겠네. 여기. 여러 이제 내용들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을 접하시면서 이렇게 지역이 좀 그려지시던가요? 아, 이 정책이 추진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살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사실 이게 그려지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시간쯤에는 뭘 하고 계실지, 또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이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그릴 수 있어야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탈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사실은 탈시설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돌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그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실현되는 것이겠죠. 아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일단 통합 돌봄 먼저 시작합니다. 즉 돌봄을 통합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죠. 아마 가장 바쁜 사람들이 공무원일 수 있고요. 또 여러 재가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장 바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에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지역사회에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그 정책이 어떤 형태로 제공되든 간에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지? 이때 우리가 주민주체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고민으로 좀 옮겨가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 2019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정책적 변화가 이제 있으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토요일에 이 귀한 시간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음, 것처럼 많은 이제 지역의 그 주민주체들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제 지역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음, 주로 주목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로 서울시에서 처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경험할 때 주로 이제 주민 조직이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참여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서울시만의 모형을 만들 거야. 이러면서 25개 자치구 425개 전동에 이 돌봄 SOS 센터를 이제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일상 돌봄 서비스만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좀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혁신적인 노력들을 하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냥 우리의 서비스 많이 제공할 거야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나?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다르다는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런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도시락 하다못해 식사 제공 서비스를 할 때도 이 지역 주민 조직들이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그거죠. 우리가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식사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한테 맞는 일인가? 지금 이렇게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거를 해와야 되거든요. 수거만 합니까?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닦아야 되고요. 다 세척해야 되고 살균 수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은 다른 문제로 해결하죠. 일단 친환경 도시락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랑 연결을 해서 세탁 건조부터 살균까지 이 서비스를 그 지역 자활센터의 일자리로 연결을 시킵니다. 즉 그 지역의 그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하는 수거로움을 견뎌내면서까지 친환경 도시락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예컨대 중구에서는 그럼 우리는 생분해 되는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줄게. 여기에다가 같이 뭐 사용하세요.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할 때 가능하면 지역 주민이 배송을 하게끔 한다거나 그때 우리가 한동안 고민했던 게 그 지역에 있는 라이더들이 있어요. 배달 라이더들. 이 배달하는 아저씨들도 보면 오토바이 타고 막 성수를 이용하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젊은 라이더에 비해서 중년 라이더는 또 이 젊은 라이더들한테 치인답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 라이더가 하루에 10개를 배달을 할 때 중년 라이더들은 한 4~5개밖에 배송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이러면서 계속 막 속도 과속을 음, 하고 이런다는 음,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나 저 사람도 우리 지역 주민인데 중년 라이더들하고 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오전에 이 배송하는 거 중년 라이더들이 배송하게 하자. 그러면 이분들도 좀 오전만이라도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오후에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도 조금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중년 라이더라든가 지역의 지역사회 센터의 참여 주민들이 배송 업무에 참여하게 하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이제 돌봄 카드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돌봄 안부 카드를 만들어서 어제 잠 좀 주무셨는지, 외출은 좀 하셨는지, 뭐 기분은 어떠신지, 하루에 몇 끼 드셨는지 이런 걸 묻는 조그만 안부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수거할 때 이 안부카드도 같이 수거하게 되고, 이 음, 안부카드를 보면서, 이분이 보니까 어제도 잠을 못 주무셨는데 요즘 계속 잠을 못 주무시네? 이분이 지금 며칠째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안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일이 많네? 계속 외롭다고 하시네? 이걸 이 배송하는 분들이 보면서 돌봄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계속 좀 돌봄 카드에 나 안 좋아라는 신호를 보내면 지역에 있는 돌봄 매니저에게 연결을 해서 한 번 좀 방문을 해주십사라고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봄 카드를 만들 때 사실 수거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었어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수거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른들도 내가 단지 그 도시락을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좀 돌봄받고 있다, 케어받고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배송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냥 돈 벌려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식사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빨리 배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인이 좀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부심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경제 기업이 이렇게 배송 사업에 참여했다면 굉장히 많은 식사를 빠르게 제공하는데 그쳤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민 조직이 이렇게 배송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식사가 정말 입맛에 맞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내 식사가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고 지역 주민의 돌봄 일자리까지도 좀 고민을 확장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돌봄 문제를 바라보면 이렇게 통합 안내 창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말고도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원 어르신 휴센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원 어르신센터는 노원에 있는 함께걸음 무료 사업이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좀 그 제도 밖에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봐야겠다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던 이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 밖에 있다 보니 적절한 사회 서비스도 못 받아.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에 있으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언제든 좀 들여다보면 좋아. 이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서로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한계그룹 무료사업이 같이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뭐 LH에서 방안화를 얻고 의료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같이 체조도 하고요. 아니면 동네 산책도 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적어도 고독사라든가 자살 같은 경우도 좀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업이 3년 있다가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겠어요. 솔직히 뭐 취약계층으로 막 어떻게 들어가지 않아서 별다른 복지 서비스에서 늘 제외가 됐었는데 그 동네에 가니까 저기 이 집에서 막 체도하고 있거든 어르신들이 그 옆에서 고구마 까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그래서 차츰차츰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았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계속 너무 아쉬워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 노원구청의 사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걸 노원구 전동으로 확대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벌써 상계동, 중계동에 해가지고 벌써 세 개소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노원구가 계속 해마다 계속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어른들이 비가 오든 뭐 비가 안 오든 슬리퍼를 신고 가끔씩 휴대전화에 들르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통합돌봄 체계에서 공적돌봄 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제 집으로 오는 시스템, 그 재가복지 시스템으로 주로 이제 제공이 된다면 이분들은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 동네를 돌아가고 동네를 돌보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함께 누리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노원 어르신 휴센터를 만들 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아파트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공동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같이 이용을 하고요. 실제 많이 담소도 나누시고 이럽니다. 근데 이럴 때 이분이 이 그 노원 이제 함께걸음 무료 사업이 이 강조했던 것은 이 휴센터라는 것이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방 하나라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어르신 휴센터가 서로 돌봄을 지향하고 있고 이 서로돌봄 센터로서의 어르신 휴센터가 지역의 한 끼 식당, 여러 건강 소모임, 여러 자원봉사자들, 또 마을의 일자리, 또 주치의 병원, 자원봉사 캠프, 안심주택, 주민자치회, 또 민간협의회와 연계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서로 돌봄 방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어르신 휴센터를 운영하게 된 거죠. 사실 통합돌봄이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에 어떤 돌봄 거점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탈시설 한다고 해도 집에서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 주택이 제공되고 그 주택에서 마치 또 다른 시설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 주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럴 때 좀 어르신센터가 지역에서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돌봄망 체계를 좀 구축하는 과정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좀 마포의 케어 안심주택 서본하우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서본하우스는 청년주택으로 계획을 했던 데를 이제 마포의 여러 이제 단체들이랑 이제 사회적 경제 그 활동가들이 그 LH와 마포구청을 설득을 해서 여기를 노인과 장애인들의 케어 안심주택으로 이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시설 자체가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시설은 아니지만 여튼 이 건물을 받아서 한 23호 정도 이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이제 만들어냈고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년 정도 이걸 어떻게 방을 구성을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걸 전부 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3년 그리고 올해 4년째 위탁을 받아서 마포 올림플의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케어한신 주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비스 제공형 주택으로 이야기합니다. 노인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케어한신 주택은 이런 이 다세대 주택에 바로 1, 2층에 뭐 데이케어 센터가 들어온다거나 복지관이 들어와서 이 어르신들이 살면서 서비스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 주택을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포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 케어한진 주택을 다르게 인식했어요. 서비스 제공용 주택이 아니라 주민 교류용 주택이어야 실질적인 케어 안심 주택이 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층에 공유 공간이 있는데 이 공유 공간을 이 지역 그 입주한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요. 또 여기 입주 주민들이 뭐 꽃꽂이 교실이라든가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을 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공감 소모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소분하우스의 주변에 꽃 하나도 우리가 같이 안 심은 거 없고요. 이분들도 이 주택 안에서 서비스 받는 거는 주로 뭐 이렇게 의료사님이 와서 주치의가 와가지고 건강 진단해줄 때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 이 공동공간이나 지역사회 밖에서 건강 소모임 합니다. 같이 산책하고 마을 뭐 문화생활 같이 영위하고 함께 이 취미 활동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이 케어 안심주택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이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서본하우스, 이때 서본하우스는 서로돌봄 하우스입니다. 음, 서본하우스를 만들 때 애초에 계획이 그거였어요. 미션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지역 만들기. 그리고 비전은 자기 돌봄, 상호 돌봄, 지역 돌봄 관계만 구축이죠. 아마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추구했던 케어 안심주택이었다면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서비스를 빠르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케어 안심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케어 안심주택을 설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서비스의 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고 이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누려야 될 시간의 모든 대부분의 삶은 오히려 집 안에서가 아니라, 내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마포의 소bon하우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안심마을을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2000년대에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이 집에서 출발을 했다가 예, 그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대구의 동구에 있는 마을로 모여서 지금 현재 대구 안심마을을 만들어내고 있죠. 실제로 이 대구 안심마을의 이렇게 성장 스토리를 보면 이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랑 이 마을의 성장 스토리가 같이 좀 일치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어린이 도서관부터 시작을 했다가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일자리를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이 사는 집을 고민하게 되고 이러면서 함께 돈을 모아서 공동의 주택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에너지를 고민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마을이 성장하는 거죠. 함께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그림을 그렸고 지금 함께 이제 이런 마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금은 우리는 그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논의들 함께 좀 소개해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송악동네 사람들도 제가 아주 자주 설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지 그런 상상력에 많은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송악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충남 천안 송암면에 한 3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그 행안부에 좀 사업을 받아서 돌봄 사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던 곳이에요. 2020년에. 그래서 뭔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 지역에 이제 뭐 이렇게 이주한 여러 젊은 가족들 에게 뭐 아동과 어르신들을 연결하는 그런 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처음에 했던 거죠. 그런데 함께 주역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업추진위원회를 굉장히 폭넓게 만들어내고요. 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일대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가지고요. 곳곳을 다 다녀요. 그러니까 그 송화면 일대를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다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그리고 어떤 민간의 어떤 여러 그 송악에 있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고 뭘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 때도 그냥 복지분과 이런 데가 놓지 않았어요. 뭐 복지, 건강, 뭐 주거 여기 여러 분과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빼내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별도의 분과를 만들어내죠. 이런 과정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연구진이 볼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받고 싶은 서비스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구나.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지역의 주체들로 바라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그 고민 안에서 만들어진 게 소각마을 인생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역량이 모여서 나 좀 반찬 좀 잘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사 지원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내가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러면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내가 좀 식용유로 비누 만들 줄 알아요. 이러면 그 비누 만들기에 강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게 나름 성공의 경험으로 쌓이면서 2021년은 수학 마을 함께 그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뭐 이제 마을 공간도 운영을 하고 제로 웨이스트 카페도 운영하고 공방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은 좀 어찌 지내시는지 이런 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처음에 굉장히 이제 성공 경험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농촌에서 사는 여자들이 모이면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화색이 돌았다가 협동조합이 만든 직후에는 아,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다가 2003년에 갑자기 이제 우수 사례로 대통령까지 수상을 하면서 또 한 번 좀 전기를 맞으시더니 음,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했던 거죠. 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에 좀 고민 좀 있대요. 그래서 그 천안에서 이 재가센터를 한번 운영해 달라고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요. 왜 고민을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서로 돌봄을 해왔다. 음, 그러니까 돌봄 대상, 정책적인 돌봄 대상이 아니어도 지역이 음, 필요하다면 그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센터를 맡게 되면 그거는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아직 못 하셨대요. 송학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역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광진, 뭐, 여러 지역도 있지만, 광진의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뭐 광진의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통합 돌봄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원스톱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의미해. 근데 우리가 원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게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규모화를 하자는 조직인데 우리도 그것을 돌봄 체계 안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당진도 여러 서비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원스톱 통합 돌봄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지 않아요. 처음에 한 네개로 모이고요. 그러면서 한 7개도 모이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하나의 식사지원 서비스 만들어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요.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마냥 성공 사례만은 아니어서 당신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같이 협동조합도 만들었다가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사업연합을 하자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다시 해산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분과 체계를 이제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사업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동네에서 주민들이 사회 서비스를 조직을 해서 함께 공생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죠. 물론 광진은 이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주민 조직이 그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해 온 오랜 시민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비스 제공부터 주민의 삶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 논의를 함께 항상 그렇게 논의하는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얼마 전에 이제 4월에 광진 포럼을 했는데 그 광진 포럼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과 광진구 통합돌봄 준비하기 해서 또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내년에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이 되니까 이제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그냥 연구진이 그냥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돌봄에 관련된 조례를 다 같이 보고 그 조례 중에서 여러 이제 좋은 것들을 다 뽑아서 조례를 만들고 이걸 다시 지역에 있는 돌봄 제공 기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다시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해서 지금 광진구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그 결과도 참 궁금하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지역의 돌봄조례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당진의 사례나 또 다른 지역도 지금 다들 조례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관심 가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평도 사실 그 돌봄통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돌레라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매달 이제 몇 년째 모이면서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돌레가 여러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마을의 돌봄 거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그 지역 돌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제가 있을 텐데 이 사업체가 그냥 사업체로 머물지 않고 지역의 돌봄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들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을마다 좀 소로돌봄 카페가 있는 건강 돌봄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소로돌봄 카페는 좀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네, 은평에 산림의료사업이 있는데 산림의료사업 조합원이 하루는 와서 통역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봤자 뭐 어쩌다 한번 엄마 얼굴 보러 오는데 엄마 얼굴 보러 와서 같이 나가 카페 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하소연을 듣고 야 그럼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일 하자고 이렇게 주민조직 만들고 의료사업 만든 건데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서 의료사업 공간을 하나 떼어내서 매주 토요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서로돌봄 카페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돌봄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고민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머물지 않고 그 지역의 유용한 돌봄 거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돌봄 거점 한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서로 산림 의료 사업이 중심이 돼서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녀요.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은평에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거든요. 뭐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시민 교육을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우리 은평이 가지고 있는 공간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의 돌봄을 위해서 같이 내어놓고 같이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사장이 타르고도 붙이고 조합원들이 함께 이 지역을 돌면서 이 지역 그 은돌레와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지역에는 돌봄의 마을 거점이 마을 공간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라는 포스터를 만들어내죠.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감격했는데 이렇게 이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나는 옛날에는 그냥 도서관일 뿐이었는데 이 도서관 자체가 이렇게 서로 돌봄 공간이라는 걸로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돌봄 프로그램들을 해내면서 이게 내가 도서관으로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돌봄 공간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혁신적인 사고 전환이 있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돌봄 거점 공간 9개가 만들어지니까 은평구청도 공간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요 밑에, 제일 밑에 어울마루 해가지고 은평구청이 운영하는 주민 돌봄 공동체 활동 거점이라고 하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1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평에는 돌봄을 중심으로 지역이 모이는 은평 서로돌봄 공간이 무려 10개나 있답니다. 사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사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의 여러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민으로 살 수 있을까? 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니라 주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어떤 삶의 재구성이 필요할까? 우리가 서비스만 받아야 되나?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을 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뭘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주제 자체가 지역의 사례와 돌봄통합지원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을 얼추 좀 보시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돌봄통합지원법은 뭐 화면에서 보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지정을 하고 이 통합지원 절차와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걸 제가 뭔가 뭐 지저분하게 만진 것 같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뭐 1장부터 제 7장까지 이렇게 그 총칙부터 여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기존에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들을 일단 서비스 내용 속에서는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서비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서비스를 다룰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내용은 공적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즉 전달 체계 구축에 관련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는 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만 좀 빨갛게 체크를 해놔서 한 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두는 거, 또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어떻게 지금 제공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부라든가 시도지사의 책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뭐 통합지원협의체라든가 전담지원 설치 운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게 그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뭐 책무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한 줄로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룰 것인가를 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무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미 보셨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그 노인 의료 요양돌봄 시범사업의 그 통합지원 개념도입니다. 보시면은 뭐 노인과 장애인이 뭐 여러 가지를 이유로 뭐 이제 창구로 들어오면 어떻게 종합 판정을 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 내용을 지금 통합지원 개념도로 삼고 있고요. 노인 돌봄통합지원법 같은 경우는 즉 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르면 통합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절차도로 보여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 법 조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법 조항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돌봄통합법은, 어,
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적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지역사회를 방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뭐 돌봄 노동자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돌봄 가족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런 지역사회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하기도 하죠. 통합돌봄법이 아니에요. 돌봄통합지원법이지. 이름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사실 하고 계시지만, 과연 돌봄통합지원법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제대로 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정론이나 정면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역시 사실 처음에 좀 놀랐어요. 아니, 왜 어디 조례에서나 법법한 내용들이 이렇게 법에 다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지 않고, 이 공적 전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법이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다면, 사실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타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제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관한 이 법안에만 기초해서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이 자치구들이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 또 통합 돌봄 체계를 어떻게 통합 안내 창구를 만들어낼지, 민간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게 될 텐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 법보다는 나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정말 가려면 그래도 꼭 여러 이제 아까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이 세 개의 그 조항만큼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4조 3에 주민참여기관 생활권 단위 통합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줄만 들어가 있고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주민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 뭐, 또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어떤 정책 마련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좀 법과 조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역시 사조의 우를 보면은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한 이 말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비스 제공 시 비용 기관이나 주민 조직이 우선해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이제 법과 조례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사실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장기 요양 서비스가 공공이 제공하는 건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99%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85%는 개인 사업자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기업들이 물밀듯이 돌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에 해당하는 공적 돌봄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돌봄의 시장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할지, 여기에 대한 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에 대한 참여 보장도 필요하지만은 영리 기업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 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영리기업과 조직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는 구체적인 단서 조항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자신의 공간이나 인력, 자원을 제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즉 공공성과 포용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여러 영리기업들과 단체들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물론 뭐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도움이 지역 주도형 정책이긴 하지만 혹시나 지역에 떠맡기는 정책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통합도움은 지역의 자율성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마다 누릴 수 없는 여러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국가는 지역의 편차 극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산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 같이 각 지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방이랑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지역사회 통합을 보면 지역에게 내맡겨진 정책이 아니라 국가, 방역, 그리고 지역 기초가 그리고 민간 단체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뭐 지자체가 그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자체가 지역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발표하게 하고 이걸 의무화해서 좀 평가하면서 시장화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시정하면 금방 돼요.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공무원이 계약을 할 때 시장 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서비스 제공할 때 그냥 여기 빨리 빠르게 지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대 그러면 바로 그냥 주식회사한테 넘겨버리면 순식간에 그 곳이 시장 잠식하는 거 그대로 그냥 바로 현실화 되더라고요. 저희 서울에서도 그렇게 경험했던 거거든요. 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많이 빠진 주거 문제도 여기에는 빠져 있고 교통 이동 환경, 돌봄 노동, 뭐 탈시설 주민의 그 지역사회 정착 문제, 뭐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 여러 좀 지역사회 관점들이 좀 배제된 채 이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이제 지자체 역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이 아니면 법적 근거가 갖춰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통합지원법에만 의존하기는 좀 힘들고요. 교통통합지원법도 개정이 되거나 전면 개선돼서 명실공히 뭐 지역사회 통합교통법으로 좀 위상을 좀 갖출 필요가 있고 또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돌봄노동자 기본법 내지는 돌봄기본법 제정 논의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비영리 조직뿐 아니라 민간 영리기업들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의 공공서비스법과 같은 사회적 가치법이 법과 조례에 제정돼야 된다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금까지 좀 보셨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탈시설화, 탈중앙화, 탈가족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가 출발점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보시다시피 좀 재가 서비스를 확충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제 예, 전국화를 앞두고 모든 이제 선도 사업만 했던 지역이 아니라 226개 전 기초지자체가 전달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또 뭐 노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야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좀 탈시설 기반 마련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생활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사실상 지역사회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한 일이죠. 또 단계적인 로드맵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법 시행이 되고 전국화가 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그냥 전달체계 구축에 끝난다거나 아니면 마치 그 자치구청 안에 돌봄통합지원과 하나 만들어내고 제가 서비스 확충하는 것에 그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정책으로서 뚜렷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정책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좀 뭔가 잘못 해석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 좀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림으로 이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의 추정 모형입니다. 이 노인복지 예산에는 건강보험 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직 노인복지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 프로그램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앞으로 40년 동안 급증할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사실은 이 그래프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노인 관련된 재정은 훨씬 더 위쪽으로 상향되어 있을 거고 훨씬 더 가파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초고령사회 대응책은 사실 원래는 그런 정책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검정색 추세선을 빨간색 추세선으로 바꾸는 게 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돈을 더 써서 기존과는 다른 재가 서비스도 확충하고 새로운 돌봄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충으로 해서는 절대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없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재가 서비스 확충하고 과거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뭐 복지관에 그냥 돈 주고 눈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면은 절대 빨간색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죠. 결국 지역사회 통합도움은 실패할 겁니다. 즉, 지역사회 통합도움은 제가 서비스 확충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하기 쉬운 말만 이야기하죠. 선거 때만 돼도 다 제가 서비스 확충 같은 거는 일단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일단 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산을 늘려야 된다거나 증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여튼 이렇게 기존과 같은 방식의 돌봄 인프라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리고 탈시설 이후에 주민사회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하지. 공적 돌봄 체계는 이렇게만 할게 나머지 다 시장화시키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장화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늘리고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어떻게 민간 자원이 같이 결합을 해야 이 빨간색 주제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그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금 현재는 재가 서비스 확충과 공적 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줄곧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과 병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고령 친화도시를 계획한 바 있죠. WHO가 말입니다. 이 WHO가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면서 오랜 경험을 기초로 8대 영역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 및 지역 돌봄은 이 8대 영역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외부 환경이라든가 시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교통수단도 편의성도 고려해야 되고 주거 환경 또 의사소통이나 정보 그 여가라든가 사회활동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민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 친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공동주성의 회복에 관건이 있다고 WHO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공적 전달체계 개편부터 재가 서비스 확충까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오면 얼마나 쉽게 공적 돌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지 다 경험했습니다.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닫고 복지관도 가장 먼저 문을 닫았죠. 이렇게 반복적인 팬데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단지 공적 돌봄 체계를 확충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공적 돌봄 체계가 확충되더라도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민간에서 작동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사회의 포용력과 재생력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코로나 시기에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시설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 공동체에 의한 그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구나. 그리고 그 정책 추진의 가장 대전제는 지속 가능성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걸 모두가 알고 있죠. 앞으로 정책도 공생, 돌봄,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돌봄체계 구축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돌봄 및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어떻게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만들어내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1년 안에 될 일은 절대 아니죠. 돌봄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공적 서비스의 전달 모델도 이미 이제 공무원 내지 국가에 의한 어떤 전달 체계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조직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민을 수혜자로 놓고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온 관료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의 과정에서 사실 이 시장화가 촉진되기 시작했죠.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주민은 소비자로서, 수혜자로서, 그 수혜자에서 소비자로 이제 입장이 좀 바뀌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장화라는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화를 했더니 품질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고 인권의 문제가 오히려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조달 모델이 신거버넌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만 맡겨도 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게 대안이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오는 게, 지역의 여러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들, 주민자치조직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시장화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이나 이용자가 아니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제공할 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돌봄의 공공성이라는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은 저는 민간 거버넌스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어떻게 지역사회 포용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는 어떤 거냐면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협약을 하거나 뭐 중요한 돌봄 거점을 위탁해서 받는 거 그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돌봄의 공공 서비스를 어디까지 구성하고 어디까지 포괄할지 이걸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야 우리 지역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공공이 책임질게. 그리고 이것만큼은 주민 조직이 이 정도는 포괄할 수 있어. 뭐 나머지는 시장화 시켜도 돼. 이런 걸 논의하는 게 거버넌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즉 우리 지역의 공공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주민 조직으로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사실은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지역은 이 정도까지는 책임져 주는구나.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조직들이 이 정도까지는 꽉 쥐고 이 정도만큼은 시장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정도만큼은 지역이 포용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저는 민간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전략이 필요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관점이 많이 조정될 필요가 있죠.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제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봄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돌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서, 즉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의 삶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재조직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단지 주거지가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고, 이 지역 주민이 정책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점차 이제 논의에서 장애인으로 확산되고 있지만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가족, 종사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확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재구성하는 총체적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사회 포용성의 크기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 그 포용성이 있어서, 내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대기업에 밀리지 않고 내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 이 작은 기업도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에서 손순환 구조를 갖는 돌봄 경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하면서 사실 돌봄 생태계를 꿈꾸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현재는 좀 민간 시장 주도로 되어 있는 정책은 민간 협력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재가 서비스 확충도 점차 나아가서 어떻게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조성할지, 주민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할지 이 고민으로 빠르게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을 통해서 품질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뭐 공공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어떻게 참여할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동안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고민하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걸로 고민을 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곳곳에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돌봄을 고민하는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꼭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실제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시고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버넌스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공공에게 너희는 이 일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좀 공동의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우리만의 좀 돌봄 모델을 좀 만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과정에서 오늘 강의에도 좀 참여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뭐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저라고서 뚜렷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 조직이 과거와 같이 정부에게 정부의 역할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봄의 주체가 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돌봄 제공 방식에는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거버넌스에서 이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제안하고 실제 그 정책의 생산과 공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극적인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력을 펼치실지 또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해야 될 일 한 가지씩이라도 좀 구체화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